안녕하세요. 이명현입니다. 키워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키워드는 경이로움과 허무함. 경이로움이란 키워드를 들으시면 상상되는 것이랑 허무함, 그러면 쉽게 이게 연결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구태여 경이로움과 허무함을 오늘은 같이 묶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경이로움 먼저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 경이로움이라는 단어를 쓸 때 어떤 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 좀 압도적인 느낌, 또 굉장히 새로운 놀라움,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을 표현할 때 경이로움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경이로움이라는 단어는 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과학자들이 그 과학이라고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왜 하느냐 물어보면 이제 호기심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호기심이라는 건 동기잖아요. 어떤 것을 하게 되는. 그런데 그러면 그 과학이라고 하는 연구 활동을 하면서 과학자들이 느끼게 되는 그 감정, 이건 경이로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에피소드 있죠. 이렇게 뭐 수학 문제 풀다가 뭐 드디어 풀려서 와 진짜 행복하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것, 이것도 작은 경이로움이고요. 어떤 새로운 알지 못하던 발견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경이로움입니다. 그래서 과학에서는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으면 과학적인 것을 같이 향유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이로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또 그 SF, 그 사이언스 픽션 하시는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경이로움이 그쪽에서도 최고의 가치예요. 그래서 과학자와 사이언스 픽션을 하는 SF 작가분들이 항상 만나면 경이로움을 가지고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경이로움은 때로는 경외심으로 같이 연결될 수가 있어요. 경이로움은 약간 놀라움도 있지만 압도당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그러다 보면 약간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놀라움이 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경외롭다고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뭔가가 있어서 나를 지배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허무함이라는 것은 허탈함, 허망함, 이런 단어랑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겹쳐지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 코스모스라는 책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진을 제가 한 장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약간 푸른색으로 보이는 것이랑 붉은색으로 보이는 게 있고 별들이 막 찍혀 있어요. 어떤 모양처럼 보이세요? 자세히 보시면 푸른색으로 보이는 게 오징어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 성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성운의 이름이 오징어 성운이에요. 별명이. 물론 그 이제 얘를 이야기하는 학문적인 그 번호를 먹이는 그런 것은 체계적으로 있지만 이제 별칭들이 있잖아요. 오징어 성운이에요. 그런데 저 오징어 성운은 사진을 찍기가 정말 어려운 것으로 유명해요. 지금 보시는 빨간 색깔이 나고 있는 것과 오징어처럼 생긴 게 성운이고요. 성운이니까 별구름이라는 소리죠. 뒤에 하얗게 점점이 박혀 있는 것들이 다 별들입니다. 이 성운은 별들이 탄생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이 별들이 탄생하는 그 영역이 성운인데, 저 오징어처럼 생긴 쟤는 사실은 굉장히 어두운 애라서 그냥 카메라로 이렇게 몇 시간을 찍어도 잘 안 나오고요. 굉장히 다른 필터를 사용해서 협업을 해서 찍어야만 저렇게 나오고, 그래서 저런 사진을 찍는 천체 사진가들 사이에서도 찍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것이에요. 저 사진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바라보고 있어도 참 신비롭고 되게 경이롭고 신기하고 멋지다 막 이런 느낌 들잖아요.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런 사진이 있고요. 또 한 장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달에서 본 지구의 모습이에요. 달 표면 모습 보이고요. 그 지구가 반달처럼 떠 있잖아요. 굉장히 깨끗한 사진이에요. 지금 찍은 것 같지만 1968년에 찍은 사진이에요. 놀랍잖아요. 아폴로 8호가 가서 찍은 건데 지구의 저런 모습을 찍은 최초의 사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런 사진을 보면 1968년입니다. 아폴로 8호가 갔고 달 궤도를 돌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아폴로 11호에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과 마이클 콜린스 세 사람의 우주인을 싣고 달에 갔죠. 그래서 처음으로 달 표면에 사람이 발을 디딘 건 아폴로 11호지만 아폴로가 1호부터 계속 있어 왔을 거 아니에요? 1호는 이제 실패했지만 아폴로 8호가 궤도를 돌면서 저런 사진을 찍어 왔어요. 저 속에 저는 있었어요. 저 지구 속에 그때 태어나 있었는데, 아마 이걸 시청하고 계신 분 중에는
없었던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럼 그들은 어디 있었을까요? 저는 저때 사람으로, 당당한 사람으로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이들은 저기에 없었겠죠? 제 아이들은 어디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어디 있었을까요? 아마도 뭐 제 생각에 산소였거나 또는 그냥 수소였거나 어떤 먼지였거나 이런 거였을 거예요. 그게 이제 뭉쳐져서 지금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성원 모습이나 지금 달에서 찍은 이런 것들 보시면 그냥 우리가 사실 바다 앞에 이렇게 서서 보거나 망망대해를 보거나 또는 높은 산을 보거나 그럴 때 굉장히 경이로움과 경외심과 약간의 두려움 같은 걸 느끼잖아요. 자연을 대할 때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 사실은 그런 거고, 지금 이 장면들은 궁극적인 자연이잖아요. 우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크기와 시간의 스케일을 넘어서는 굉장히 궁극적인 자연을 보니까 이 경이로움도 극대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진 한 장이 사실은 인류에게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에피소드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제 뭐 우주 탐사에 대한 뭐 이런 효용이 뭐냐 막 이런 거 토론을 막 하고 있는데 아폴로 8호가 찍은 저 사진이 거기에 배달이 되었어요. 저걸 딱 보여주는 순간 모든 위원들이 한참 쳐다보고 있다가 승인 도장 찍고. 그러니까 사람을 압도하는 것은 아주 이성적인 설득도 중요하지만 저런 경이로움을 가져다주는, 경외로움을 가져다주는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경이롭지만 또 한편 저걸 보고 있으면 제가 그냥 농담삼아 말한 것처럼 저 속에 없었던 사람은 그때 뭐였을까? 저 때 있었던 사람 지금 없어지고 죽고 없는 사람도 있을 테고, 이런 생각들. 달에서 저걸 처음 쳐다보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것들을 만든 것은 누구일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당연히 이런 의문들이 들잖아요. 그래서 경이로움과 경외심이 같이 오는 거죠. 지금 보시는 사진은 미국 나사에서 발사했던 카신이라고 하는 토성 탐사선이 찍은 사진인데요. 토성의 태가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저기에 작은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얼스라고 되어 있는. 그리고 저걸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면 달도 찍혀 있어요. 토성의 거리에서 카신이라고 하는 무인 우주 탐사선이 지구의 모습을 찍은 겁니다. 저 속에 없었던 분도 계시고 저는 있었습니다. 그 76억의 인구가 저 속에 다 담겨 있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겠어요. 저 속엔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 살인도 일어나고 있고 또는 우리가 막 어떤 거에 기쁨에 넘쳐서 환호성을 지르기도 하고 모든 이런 것들이 그냥 저 무심한 점 하나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참 마음이 복잡해져요. 그냥 아름답다, 경이롭다를 넘어서서 뭔가에 대한 경이로움도 아니고 약간 마음이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기 힘든 감정으로 이제 옮겨가기 시작하는 걸 느끼실 겁니다. 보이저호 얘기를 이번 강의에서 여러 번 하고 있잖아요. 보이저 1호가 목성과 토성의 사진을 찍고 해왕성 궤도 근처를 지나가던 무렵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렇게 그 태양계에서는 가운데에 태양을 두고 행성들이 이렇게 공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전 궤도라고 그러는데 그 공전 궤도면이 사실은 평면에 가까워요. 그래서 대부분이 납작한 원반에서 이렇게 도는 것처럼 도는데 보이저 1호가 해왕성 궤도쯤 지났을 무렵에는 그 궤도면에서 상당히 높이 떠올라 있었어요. 사실 보이저 1호는 태양계의 외곽에 있는 행성을 관측하기 위해서 발사가 되었는데 그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타이탄이라는 토성의 위성이 있는데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카시니호가 찍은 토성의 태와 지구의 모습 보셨잖아요. 이 카시니 우주 탐사선이 발사가 되면서 그 안에다가 하위헌스라고 하는 탐사선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그 하위헌스라는 탐사선이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에 착륙을 했거든요. 그 착륙을 일부러 시켰다는 것은 이 타이탄이라는 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중요성이 왜 그러냐면 이 타이탄이라고 하는 토성의 위성은 굉장히 커요. 그리고 대기를 가지고 있어요. 대기를 가지고 있는 위성들이 많지가 않아요. 거의 유일할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완벽한. 그리고 이 타이탄의 구성 성분을 보면 메탄가스나 암모니아 가스가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메탄가스가 아니라 액체 메탄, 액체 암모니아가 강과 바다와 호수를 이루면서 막 있어요.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지구가 46억 년 전에 처음 태어났을 때 지구의 모습이랑 흡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지구에서 초기 지구의 모습을 실험해 볼 수 있는 장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구에서 생명체가 막 탄생할 무렵의 모습이기 때문에 혹시나 지구에서 처음 생명체 탄생한 것처럼 그곳에서 어떤 생명체가 태동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이탄이라고 하는 토성의 위성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보이저 1호가 원래는 외곽에 있는 행성들을 다 이렇게 보고 가기로 돼 있었는데, 보이저 2호가 이제 그 토성, 명왕, 토성 이제 그 목성, 그 다음에 천왕, 해왕성을 다 보게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정을 좀 했어요. 이게 목성을 본 다음에 토성을 보고 토성의 위성까지를 관측을 하도록 계획을 하다 보니까 궤도를 변경하게 되어서 다른 행성을 못 보고 태양계 외곽으로 벗어나게끔 되었어요. 그 정도의 희생을 치르고 타이탄을 관측을 한 거예요. 그만큼 중요했던 거죠. 그걸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궤도가 이 평면에서부터 이게 서서히 뜨는 궤도가 되었고, 1990년 2월 14일이 되었을 무렵에 상당히 높이 올라간 지점에서 마치 태양계를 이렇게 내려다보는 위치에 보이저 1호가 놓이게 되었어요. 거기서 더 멀리 가면 태양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사진을,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의 사진을 찍기가 이게 어두워지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지점이고, 그래서 칼 세이건이 또 제안을 합니다. 이 근처에 해왕성 궤도 근처에 높은 곳에 보이저 1호가 떠올랐던 1990년 2월 14일 날 발렌타인데이를 기념해서 태양계 가족 사진을 찍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럼 이제 카메라를 태양계 쪽으로 돌려야 되겠죠. 거의 대부분의 과학자들과 엔지니어가 반대를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고장 날까 봐. 태양이 비록 굉장히 멀리 있어서 점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태양계 내에서는 99.9%의 질량을 차지하고 있고, 모든 태양계의 빛을,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를 시키는 막강한 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멀리 떨어진 위치에서도 별을 찍는 카메라, 보이저호에 있는 카메라가 태양을 보면 일종의 세츄레이션 된다 그러죠. 터져버릴 수도 있어요. 고장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대를 했어요. 더 해야 될 과학적인 임무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칼 세이건이 계획을 짜고 이렇게 하면 안 터지고 모든 준비를 해가지고 설득을 하고 설득을 해서 드디어 1990년 2월 14일 날 카메라를 태양계 안쪽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고장나지 않도록 잘 짜서 태양계 사진을 찍습니다. 태양계 가족 사진, 구성원들의. 처음이자 마지막 사진이에요. 더 멀리서 찍은 사진이 없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각처럼 되어 있는데요. 저렇게 조각을 나누어서 사진을 찍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을 피해서 찍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모습도 있고 금성, 토성, 목성, 그 다음에 해왕성, 그런 것들 다 있죠. 천왕성. 이렇게 해서 찍었는데 지구의 모습이 압권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보이저 1호가 1990년 2월 14일에 찍은 지구의 모습인데 찾기가 어려우시죠. 바로 이겁니다. 줄이 쭉쭉 가 있는 거는요, 마침 줄 사이에 그 지구처럼 지구인 행성이 점이 찍혀 있는데 픽셀이라 그러잖아요. 그 화소수, 그 한 픽셀도 안 되는 점입니다. 그리고 저 줄은 우연히 생긴 거예요. 카메라 렌즈가 이제 그 광학적인 특성 때문에 생긴 건데 마침 그 줄에 또 찍혀 있어요. 멋있게. 그래서 저렇게 찍혀 있는 지구의 모습, 1990년 지구의 모습을 보면 앞서 봤던 토성 근처에서 태사이로 보이는 것과 달에서 본 지구의 모습과는 또 다른, 가장 멀리서 본 지구의 모습 중에 하나거든요. 이쯤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서서히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던 감정이 뭘까를 조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허무해요. 약간 허망해요. 저 속에 모든 게 있었단 말이야. 1990년 떠올리시면 걸프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정말 국지전이지만 큰 전쟁이 있었고 별의별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저렇게 무심하게 한 픽셀도 안 되는 곳에 찍혀 있는 거예요. 저런 걸 보고 있으면 경이롭고 경이롭다는 생각도 들지만, 저 작은 곳에 모든 사람들이 다 살고 있었고 아웅다웅하고 있었고, 지금 볼 때 국경도 없고 저 속에는 빈부의 격차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러는데 저 점이란 말이야.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니 지구라는 것이 저렇게 연약한 것인가? 우주에서 진짜 저렇게 작기 그지없는 것인가?
정말 그럼 하찮고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니 그 속에 살고 있는 나는 또 뭘까? 이제 막 허무해지는 거예요. 허망해지고. 그래서 경이로움이라는 단어를 제가 허무함이랑 같이 엮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허망함과 허무함과 경이로움과 경외로움과 이런 것들은 사실은 대자연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스케일의 어떤 대자연, 궁극적인 대자연 우주의 모습을 볼 때 결국은 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올해 그 보이저호가 찍은 이 사진을 역시 리매스터링을 해서 멋지게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훨씬 낫죠? 점도 뚜렷하게 보이고요. 앞선 사진보다 더 허망하고 허무해요. 그전에는 뭐 줄이라도 쭉쭉 가 있고 이렇게 막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틱틱틱 튀는 그런 잡음이라도 있었죠. 이건 그런 잡음을 해체하고 나니까 정말 망망대해에 버려져 있는 지구 같아요. 너무나 안타깝게 그지없는 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었어.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이 사진이 되게 유명한 사진이에요. 창백한 푸른 점. 영어로는 pale blue dot. pale이라는 단어가 맥주 떠올리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pale이라는 단어가 사실 얼룩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 그냥 얼룩처럼 되어 있고 희미한 이런 뜻인데 이걸 번역을 하신 pale blue dot이에요. 번역을 하신 분도 이제 돌아가셨지만 천문학자인 분이 이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칼색의 또 다른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번역하시면서 pale blue dot을 창백한 푸른 점으로 번역을 하셨어요. 근데 창백한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굉장히 주관적인 감정이 들어간 단어잖아요. 근데 pale은 사실은 거기서 그냥 어둡게 찍혀있는 얼룩 같은 이런 뜻인데 얼룩진 푸른 점 이렇게 번역했으면 이게 감이 잘 안 와닿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단어를 되게 싫어하는 번역을 싫어하는 물리학자들이 있어요. 저게 창백한이라고 하는데 어떤 감정이 이입되어 있는 것에 대한 거부감 같은 게 그 물리학자는 더 큰 것 같아요. 천문학자도 저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페일을 얼룩진 푸른 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단칼에 날려버렸는데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 칼 세이건한테 직접 물어보지 못했지만 앤드류한테 물어봤어요. 페일 블루 돛을 그거를 그 이제 창백한이라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풀어서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원래 의도 뭐냐 그랬더니 자기네 의도도 그거였대요. 이제 게임은 끝난 거죠. 그렇게 됐습니다. 창백한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우리가 그동안 느꼈던 감정들 있잖아요. 경이롭지만 되게 왜소한 것 같고 허망하고 그래서 마치 푸릇파릇하게 빛나는데 그게 물론 우리의 대기와 바다 때문에 그렇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창백하다는 표현이 갖고 있는 뉘앙스 그런 연민을 불러일으키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저는 너무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제 정리를 하면 허망함과 허무함과 경이로움이 한꺼번에 온다는 것에 동의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 전까지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과학이 이제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겁니다. 그 이별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얘기했잖아요. 그 연장선상에 얘기를 해보면 이걸 보고 그러면 이제 어떡할 거냐 이런 거죠. 경이로움을 느끼다가 경외로움을 느끼면서 두려움을 느껴요. 그러면 그런 곳에서 인간이 의지할 곳은 이제 뭘 잘 모르잖아요. 모르던 시절에 종교와 신화와 설화는 이런 것 인간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우리가 살아나갈 방향을 알려줬어요. 가상의 세계를 만들죠. 전설이나 신화나 설화 같은 것들이 종교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멋진 세상이 있고 그것의 투영이 우리라고 얘기를 하는 전형적인 패턴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비록 우리는 지금 이렇게 그 하찮게 살고 있지만 왜소하게 살고 있지만 우리가 갈 내세가 있어.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는 갈 수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를 해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요. 살아왔고 끊임없이 그 속에서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왔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이별할 때 얘기한 것처럼 알아차렸어요. 저 창백한 푸른 점이 사실은 지구고 그 속에 생명체가 살고 있고 우리는 그 속에서 문명을 살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이별을
냉정하게 이별을 하자고 선언을 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것들과 이별을 하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로부터 새로운 가치를 만들자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전에 종교와 신화와 설화나 이런 것들은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때로는 협박하면서 그것에 동력을 만든 사람들로 하여금 동력을 가지고 가치를 만들게 하고 약속을 해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세가 있고 영원히 살 수 있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너의 육체가 비록 없어지지만 그런 정신과 영혼은 살아남을 거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해주고 사람들은 위안을 받고 그런 걸 통해서 살아나갈 동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경이로움과 허무함이 같이 온다고 하는 과학적인 사실은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과학적인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책에서 또 하나의 특징은 과학적인 사실만 나열하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파생되는 과학적인 진실을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외면하지 말자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외면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되게 우리를 괴롭히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런 것처럼 우리는 창백한 푸른 점에 살고 있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엄청나게 왜소한 곳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받아들이라고 우리에게 과학은 요구하고 있는 거죠. 요구하고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떳떳하고 용감한 태도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유한함을 인정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지금까지 우리가 위로받고 있었던 이런 것들을 포기하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돼? 라고 하는 의문을 갖고 괴로워지기 시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은 그렇지만 너는 냉정하게 지금 네가 처해 있는 이렇게 망망 우주 속에 그런 작은 점 속에 네가 살고 있고 그것 속에서도 어느 지점에 살고 있고 그것도 영생이 아니라 지금 21세기라고 이 시점에 너는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냉정하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학적인 사실로부터 과학적인 진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렇게 외면하지 않고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너희들로 진실로 받아들이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지점이 과학을 사람들이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걸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과학자처럼 과학자 되기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자가 되는 사람들이 타고난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근원적인 것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고 그런 것도 좋아하고 그걸 하나하나 깨쳐가면서 경이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보통 자연과학자가 되죠. 하지만 자연과학자로 길러집니다. 끊임없이 그런 훈련을 받고 그런 식의 사고를 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갖게끔 훈련을 받아요. 체념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유물론적으로 내가 유한한 존재라는 걸 받아들이게 하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근력을 키워주는 훈련을 사실은 과학자들은 끊임없이 받습니다. 문제만 푸는 것 같지만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일련의 사실로부터 나오게 되는 명백한 괴로운 진실을 담담히 받아들일 태도가 되어 있고 훈련이 되어 있는 거죠. 마음의 근력을. 그리고는 과학자들은 나도 했는데 너도 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저는 되게 냉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칼 세이건은 이것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사람에게 설득력 있게 이제 앞으로 이어질 화두에서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창백한 푸른 점이나 아까 달의 사진에 보셨듯이 경이로움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태도, 그것을 느끼는 것은 종교나 설화나 신화도 똑같았지만 과학이 바라보는 태도도 여전히 똑같지만 이 지점에서 과학과 종교와 설화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은 사실에서 그치지 않고 진실로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진실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성찰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야기할 이 성찰이라는 키워드가 되게 중요해지고요. 성찰을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공부. 근데 공부라고 말을 제가 드렸지만 아까 마음의 근력이라는 말도 했잖아요. 우리는 몸에 대해서는 근력을 키운다든가 몸을 가꿔서 어떤 자세를 바르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너무나 당연한 것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운동도 하고 이런 걸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마음의 수양, 마음의 훈련 이런 것들은 그냥 그저 되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떤 학문을 끈질기게 한다든가 학습을 한다든가 공부를 한다는 것도 사실은 저는 이 몸의 근력 못지않게 마음의 근력을 해서 그냥 마음 자체가 몸이 바로 반응하듯이
자연 반사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하는 훈련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훈련을 하라고 과학은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망함과 허무함과 경이로움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을 약간 이렇게 마음을 녹여서 마땅히 그런 마음의 근력, 과학적인 사고의 근력으로 끌어들이고 싶은 욕심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창백한 푸른 점을 보면서 과학은 더 이상 가상의 걸 만들지 않고 사실로부터 알아낸 진실 자체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유한함이란 단어를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창백한 푸른 점과 경이로움 이야기를 했고 허망한 허무함을 얘기했지만, 이 유한함이란 단어가 기존의 전설과 신화와 종교와 설화와 차별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유한함에 대한 자각. 말을 제가 자각이라 했는데요. 결국 체념하는 거죠. 내가 있는 위치를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체념하고, 그렇다면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길게 반복해서 자꾸 얘기하는 게 해도 설득이 안 되는 말일 수가 있어요. 뭐 그렇게 네가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야 되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리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지점이에요. 이 지점을 건너면 과학의 문턱을 건너는 것이고요. 이 지점에서 넘어서지 않겠다 그러면 칼색은 얘기하는 찬란한 문화유산의 테두리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사람의 인생이 꼭 이렇게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과학적인 진실을 따라서 살아야만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내가 선택하는 선택이 어느 것이든 될 수 있고 그 사람의 선택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알아차렸어요. 그럼 이 알아차린 진실을 알고 있다면 한 번쯤 동시대를 살아보는 게 되게 멋지지 않을까? 뭐 락밴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메탈리카라 락밴드가 우리나라에 나이가 들어서 왔어요. 저는 옛날부터 팬이었는데 정말 그들의 젊었을 때 폭주하는 그 연주를 보고 싶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오니까 그런 연주를 하다가 느닷없이 컨트리송을 연주를 하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그들의 인생의 여정에서 컨트리송은 너무나 당연한 여정의 하나이겠죠. 우리나라의 락 가수들이 우리나라의 뭐 트로트를 노래하게 되는 건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늦게 도착한 오래된 편지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죠. 그렇다면 과학의 진실을 우리가 알아차렸다면 동시대를 호흡하면서 살아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멋진 유한한 삶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과학에서의 유한함을 받아들여야 된다. 네, 제가 오늘은 굉장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키워드를 던지면서 여기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